우리는 슬프기에, 기쁘기에, 우울하기에 영화를 보고는 합니다. 영화로부터 단 한마디의 말을 듣기 위해서요. 누구에게나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누구에게나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입니다. 지은이는 헤더의 터닝페이지, 펴낸 곳은 부끄럼입니다. 행복이 멀게 느껴지기에 우리는 다시 영화를 본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는 당신이 꼭 봐야 하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매일 밤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한 인간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무려 33년이라는 시간을 수면에 사용한다고 해요. 약 26년간 잠들어 있고 7년간 잠이 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만약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8년, 9년,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그저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보내겠죠. 한국인 100명 중 1명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숫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불면증이라는 녀석은 이미 우리의 불편한 친구가 되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오랜 기간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면증이라는 것도 모른 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잠들지 못하며 밤을 지새웠죠. 새벽의 고요함을 견디는 것은 심적으로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벽,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하는데 창 너머 앞동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있자니 왜인지 모르게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만들었죠. 그때에 저는 나만이 홀로 이 새벽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군중 속에서도 늘 누군가와 함께라고 느끼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어두운 밤 잠들지 못하는 이에게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보내는 덤덤하지만 따뜻한 편지,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고독을 안고 있는 이들은 생각보다 무척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 영화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영화를 보신 뒤 잠 못 드는 밤 조금이나마 편히 잠이 드실 수 있길 빌겠습니다.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주인공 밥은 할리우드 스타이자 아내와 대화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이제 퇴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인기가 먹히기에 일본으로 주류 광고를 찍으러 왔죠. 하지만 그의 외로움은 이곳 일본에서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샬롯은 일본으로 출장을 온 남편을 따라 함께 도쿄에 온 여성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남편이 출근한 뒤에 공백을 메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 쓸쓸함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던 중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던 밥과 샬롯은 우연히 말을 섞게 되고 서로의 외로움과 우울함을 나누는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합니다. 이 주루한 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걱정했던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죠. 하지만 광고 촬영을 끝낸 밥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또한 빠르게 다가옵니다. 다시 각자의 외로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헤어짐을 맞이할까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2006년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출한 소피아 코폴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아버지는 대부의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부녀이기도 하죠. 부전여전이라고 그녀는 이 영화로 제76회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고 이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실제 자신이 도쿄에 머물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화의 각본을 완성했는데 이 때문인지 인물들의 고독과 쓸쓸함이 관객에게 더없이 잘 전달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젊은 세대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기성세대의 만남은 왠지 모를 큰 울림과 위로를 선사하기도 하죠. 영화의 원제목은 Lost in Translation, 통역을 하던 중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더 정확하게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던 중 단어 혹은 문장의 미묘함을 상실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원제목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제목만 본다면 영화 속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영화는 샬롯과 밥의 에로스적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샬롯과 그녀의 남편, 밥과 그의 아내 사이에는 분명한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샬롯과 밥이 머무르고 있는 도쿄는 그 어떤 도시보다 화려하고 과학적으로 발전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의 사람들과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쿄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제부턴가 도심의 높은 건물 아래 사람들은 함께 있지만 각자의 편애 속에 분절되어 있는 듯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소통하기보단 각자의 언어로 통보하길 선택하죠.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 삶에 편의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발전될수록 행복해져야 하는데 샬롯과 밥,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사직까지 온 샬롯과 아내와의 단절을 뒤로한 채 홀로 촬영을 온 밥. 한 사람은 남편에게 또 한 사람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아도 밤이 다가오면 결국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는 것을 통감하거든요. 샬롯과 밥의 관계는 영화 내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이 영화를 보실 때에 결코 일탈이나 불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인 반응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에
더 집중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와 나 사이에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샬롯은 밥은 샬롯과 함께 있다면 평소 잠들지 못했던 저녁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나 말고도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아직도 10대 같은데 벌써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어버렸어. 정신은 그대로인데 몸만 훌쩍 커버린 것 같죠. 결혼 2년 차인 샬롯도 25년 차인 밥도 아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은 좀 나아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샬롯에게 밥은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배를 살았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도 여전히 알 수 없거든요. 영화 속 두 사람이 하는 고민은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수수께끼 없는 삶은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을까요? 잠 못 드는 이들이 켜놓은 불빛이 아름다운 야경의 일부가 되듯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고민과 질문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는 하니까요. 고민 끝에 항상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 없이는 발전이 없기도 하고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웅장한 서사나 메시지 없어도 관객에게 잊을 수 없는 감정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샬롯과 밥이 교환한 위로의 눈빛과 미소 때문이겠죠. 그렇게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혹은 앞으로 있을 잠 못 드는 밤, 등을 켜고 쪼그려 앉은 사람이 당신 혼자만은 아니니까 외로워해도 괜찮다고요. 소피아 코폴레 감독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괴롭지 않는 잠 못 드는 밤. 살아간다는 것은 투쟁이다. 영화 The Hours.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산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탐구하고 또 탐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우리를 발견하죠.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이처럼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지쳐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주체성을 잃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내 질퍽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하지만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경우엔 다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맞기는 한 걸까? 라는 의문이 연쇄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 그 무게에 지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삶이라는 긴 여정 중 난관을 맞닥뜨린 새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디 아워스가 바로 그것이죠. 1940년대 영국. 한 여성이 강으로 향하는 장면과 함께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지금껏 자신을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유서를 남긴 채였죠. 여자의 이름은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이후 영화는 1950년대의 한 여성을 비춥니다. 다정한 남편 그리고 귀여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로라 브라운.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읽으며 오늘 오후 자신도 버지니아 울프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2000년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을 비춥니다. 동성 연인 그리고 딸과 함께 살아가는 클라리사 보는 그 누구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절친 리처드가 있습니다. 클라리사는 리처드를 간호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에이즈 투병 중인 리처드는 그녀를 장난스레 딜러웨이 부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시인인 리처드는 오늘 밤 유명 문학상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클라리사는 역시나 그의 수상기념 파티를 준비하는 데에 열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오늘따라 컨디션이 더 안 좋은 듯 하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고 있던 그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리사는 리처드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보내고 싶지 않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리처드를 말리고 또 말립니다. 그렇게 오늘 밤 파티가 열릴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세 명의 여성이 한 영화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이들은 오늘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디 아워스는 무려 니콜 키드먼, 줄리안 무어, 메릴 스트립과 같은 전설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모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들인 만큼 연기력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죠. 특히 니콜 키드먼은 이 영화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하며 그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출연진들의 연기력만이 뛰어난 작품은 아닙니다. 이에 못지않게 영화의 작품성 또한 굉장하기 때문이죠. 디 아워스는 퓰리처상과 펜 포크너상을 동시에 수상한 소설 세월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 스티븐 달드리는 복잡한 소설 속 내용들을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게 영상화했죠. 특히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조차 읽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 등장하는 인물과 문장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 작품에 어째서 그 소설이 등장해야만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내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의식의 흐름 기법의 개척자로 혹은 우울증과 환청으로 인해 여러 번 자살 기도를 하다 끝내 자신의 코트를 돌로 가득 채운 뒤 강에 뛰어든 비운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 아워스는 이러한 버지니아 울프의 비극적 인생과 그녀의 작품 델러웨이 부인을 매개체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1920년대를 살아가는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1951년 미국 LA에 살고 있는 로라, 그리고 2001년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클라리사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함께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세 사람의 인생에는 어쩌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된 것일까요? 세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 또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화 속 세 여자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유명한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국 정치가의 아내이자 주위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여성 클라리사 델러웨이는 오늘 밤 열릴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델러웨이 부인은 그 완벽한 파티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첫사랑 피터 월시와 나누었던 추억 가득한 시간이 자꾸만 떠올랐죠. 피터와 클라리사는 어렸을 적 꽤나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결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클라리사가 자유분방한 성격의 피터 대신 차분하고 미래가 훨씬 더 안정적인 지금의 남편 리처드 델러웨이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클라리사의 추억은 피터 또한 파티에 참석하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이 상류층 여성이 살고 있는 런던엔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하지만 쓸쓸한 런던 거리엔 여전히 죽음이 도사리고 있죠. 그날 오후 참전으로 인해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여러 정신병을 앓고 있던 셉티머스라는 남성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 영국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법적으로 격리 처분했고 셉티머스는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목숨을 끊은 것이었죠. 이 사건은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에서도 큰 화제거리가 됩니다. 델러웨이 부인은 셉티머스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그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파티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홀로 방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게 되죠. 첫사랑 피터의 말대로 안전한 감옥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부패와 거짓 속에서 살다 보니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셉티머스라는 남성은 대체 어떠한 연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델러웨이 부인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셉티머스의 충격적인 죽음은 오히려 델러웨이 부인으로 하여금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들고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소설 델러웨이 부인은 삶을 그리고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클라리사 델러웨이의 모습을 보여주며 길었던 하루에 막을 내립니다. 영화 디 아워스 속 세 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설 델러웨이 부인과 연관된 삶을 살았는지 이해하셨을까요? 첫 번째, 버지니아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을 쓴 작가로 셉티머스처럼 PTSD와 여러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소설 속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두 인물 셉티머스와 델러웨이 부인은 울프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인 셈이죠. 두 번째, 로라 브라운은 델러웨이 부인을 읽으며 버지니아 울프의 삶에 대해 고찰하고 끝내는 그녀처럼 자살 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클라리사 보는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주인공 클라리사 델러웨이와 동명이인이며 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고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죠. 무엇보다 소설 델러웨이 부인이 영화 디 아워스와 가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시대는 달라도 두 작품 모두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그들의 인생을 전부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루가 번복되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을 통해, 감독 스티븐 달드리는 영화를 통해 네 여성의 하루를 보여주며 그들이 지금껏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단편적이지만 곧 삶으로 연장되는 단 하루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클라리사 본을 제외하고는 1920년대의 클라리사 델러웨이, 1940년대의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1950년대의 로라 브라운이 할 수 있는 일은 시대적 여건상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때가 되면 좋은 남편감을 찾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뿐이었죠. 파티와 만찬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하루를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결여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을요. 클라리사 페리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델러웨이 부인으로, 버지니아 스티브는 집안 사람들과 문학계의 울프 부인으로, 로라 지멜스키는 결혼을 하며 브라운 부인으로, 클라리사 보는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주인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친구 리처드에게서 클라리사라는 이름 대신 델러웨이 부인으로 불렀죠. 소설과 영화 속 인물들 그 누구도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앞서 말한 일반적인 사회적 흐름을, 자기 자신이 결여된 삶을 거부하죠. 끊임없이 인생을 고찰하고 삶의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버지니아, 로라, 그리고 클라리사는 인생의 단 한순간조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아가야만 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 그 호칭의 무게에 짓눌려 삶과 죽음에 관한 고찰을 시작하는 내용의 이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삶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나의 하루는 어땠는지, 하루 중 진정 나로 존재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영화와 소설의 제목이 The Hours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The Hour,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결국 The Hours, 세월이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이 결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화 속 삶과의 투쟁 없이는 평화도 없어요 라는 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The Hours를 보며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추억은 아무런 힘도 없다고 믿는 당신이 꼭 봐야 하는 영화 천밀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추억. 이 추억이라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픔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특정한 시간을 그리워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현재와 미래는 노력한다면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옛 시간과 사건의 집합체이기에
바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은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고 추억은 그저 추억일 뿐이라며 앞만 보고 걸으라 하죠. 그러나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누군가에게 추억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괴로운 현실을 이겨내게끔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가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나 자신이 떠올라 후회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어제의 일은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며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들겠죠. 이 말은 즉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매 순간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추억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영화 천밀밀은 매 순간 당신에게,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하지 못했던 두 청춘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추억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선입견을 없애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할 거예요. 천밀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쟁취할 수 없다고요. 영화는 소금과 이교라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 이 복잡하고도 간단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위해 중국 내륙에서 홍콩으로 오게 된 청년 소군은 반짝이는 도시에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홍콩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인 광둥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느 날 그는 햄버거를 먹으며 맥도널드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광둥어를 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던 이교를 만나며 홍콩에서 살아남는 여러 방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소군에게 광둥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며 소군을 영어 학원으로 데려다주는 친절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이교는 사실 소군처럼 갓 홍콩으로 온 순진한 청년들에게 홍콩 생활비법을 전수하는 척하며 영어 학원에 결제하게 만든 뒤 학원과 작당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소군과 같은 홍콩으로 돈을 벌러 온 중국 내륙인이었죠. 모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홍콩에서 살아남기 위해 홍콩인인 척 필사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인이라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홍콩인들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눈치챌 때도 되었건만 며칠이 지나도 순수한 소군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소군은 이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교는 이런 소군의 모습에 크게 당황하고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곧 이 두 남녀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소군은 고향에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큰 죄책감을 느낀 두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저 가벼운 관계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후 이교는 그녀가 홍콩에서 갖은 일을 하며 모은 건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 결과 이교는 마사지사로 일하며 힘겹게 돈을 벌게 됩니다. 일에 지친 이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는 남자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소군과의 관계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죠.
결국 이교는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손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려 소군에게 완전한 이별을 고합니다. 그렇게 소군과 이교 두 사람의 짧았던 만남은 끝이 납니다. 얼마 후 소군은 약혼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홍콩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법 큰 식당의 요리사가 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소군은 이교가 주최한 파티에 초대받고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지금껏 애써 부정해왔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소군은 아내와 이교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두 사람 앞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아시아 영화계의 강자가 되었지만 1950년대부터 이 영화 1000mm 개봉하던 1990년대까지 홍콩 영화는 아시아 영화 시장 부동의 강자였습니다. 느와르, 스릴러, 시대극, 로맨스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명작들이 쏟아지던 시기. 정확히는 홍콩 영화 황금기의 끝물에 1000mm 태어났죠. 중화권 최고의 인기 가수 등려군의 노래에 장만옥과 여명이라는 그 당시 최고 인기 배우들의 출연으로 1000mm는 개봉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까지도 영웅 본색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홍콩 작품입니다.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된 홍콩은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번영했고 그곳에는 중국 내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성공의 기회가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면 중국 내륙인들에게는 홍콩으로 가 돈을 버는 일종의 홍콩 드림이 있었죠. 영화 속 소군과 이교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두 사람 같은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홍콩으로 건너가기 위해선 비자와도 같은 홍콩 통행증을 따로 받아야 했고 어렵게 도착한 그곳의 사람들은 광둥어와 영어만을 사용했으며 곳곳에는 중국 내륙과 달리 맥도널드, 독일 자동차, 초고층 빌딩과 같은 자본주의의 산물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국 내륙 출신을 곧잘 무시하고는 했던 홍콩인들이 있기에 홍콩으로 일을 하러 간 중국인들은 내륙 출신이라는 것을 최대한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교는 중국 내륙 출신이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숨기지 못해 영화 속에서 큰 낭패를 보기도 했죠. 영화 초반 소군과 이교를 버티게 해주었던 건 홍콩에서 성공을 거두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홍콩으로 데려와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홍콩 드립 덕분이었지만 영화 중후반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함께했던 여러 아르바이트, 조금은 무모했던 사업,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어느 새벽 함께 먹었던 야참,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누비던 소소한 일상과 같은 추억들은 이후 두 사람이 산전수전을 이겨내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소군과 이교에게 있어 추억이란 아무런 힘도 없는 과거의 망령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큰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로에게 진솔한 마음을 단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이교와 소군의 첫 만남은 아주 극적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잘못된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소군에겐 이미 고향에 두고 온 약혼녀 소정이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소군이 이교를 만나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소종과의 사랑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군은 스스로에게도 소종에게도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군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타인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치부하며 언제나 용기를 내지 못했으니까요. 차라리 용기 내어 상대방에게 진심을 고백했더라면 자꾸 생각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단 한 번도 사랑에 진실하지 않았던 소군과 이교는 홍콩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서로를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다시 우연히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면 이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 영화 천밀밀 속 추억이란 현재를 버틸 수 있는 힘인 동시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이 작품의 트레이드마크는 역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노래이기도 한 등려군의 올리앙 대표 아점식과 천밀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듣기 좋은 곡이기에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죠. 하지만 두 곡의 가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까지 알게 되신다면 영화를 훨씬 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상대방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달에 빗대어 표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월량 대표 아적심은 영화 전반에 굉장히 여러 번 삽입됩니다. 특히 소군과 이교의 사랑이 엇갈릴 때 등장하죠. 게다가 매번 가사가 생략된 채 간단한 멜로디 선율만 삽입되는데 이는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진심을 들키고 싶지 않아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두 사람의 처지와 매우 비슷하죠. 그러나 천밀밀 같은 경우 단 한 번 엔딩씬에서만 등장하고 가사가 있는 원곡이 삽입됩니다. 이렇게 꿈에서만 그리워하던 상대를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달콤한 가사가 그대로 들려온다는 것은 소군과 이교의 사랑은 영화가 끝나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거예요. 실제로도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Almost a Love Story이기도 하니까요. 러닝타임 속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에 가까울 뿐 정말 사랑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 천밀밀은 영국의 품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홍콩의 처지를 은유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 표준어를 사용하며 중국 내륙에서의 삶만을 알던 소군은 중국을, 광둥어를 사용할 줄 알며 서양 문물을 많이 접해본 이교는 홍콩을, 사랑의 엇갈림은 중국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하는 홍콩인들의 심리를, 등려군의 죽음은 99년의 식민지 조약이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는 홍콩의 반환을 의미한다고요. 사실 이 시기의 홍콩 영화들은 중국으로 반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영화라는 매개체에 마구 표출해냈기에 이처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등려군의 노래를 들으며 불안한 청춘들의 인생과 사랑을 그린 영화 천밀밀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품과 함께 90년대에 돌풍을 일으켰던 홍콩 전성기를 이끈 배우 장만옥과 여명의 매력에도 푹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익숙함이라는 감정에 사랑을 놓으려는 당신이 꼭 봐야 하는 영화 클로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새로움에 이끌려 사랑에 빠졌지만 그 새로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함으로 변하고 곧 익숙함을 지루함으로 느껴버리고 마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연애가 끝난 뒤 한 번쯤은 크게 공감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곁에 있을 때 잘해줄 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준 만큼 사랑해주지 못해 후회가 돼, 혹은 시간을 되돌려 다시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 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긴 시간에 고심 없이 사랑을 끝내고 싶다는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이 영화 클로저가 그 슬픈 결말을 미리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눈이 마주친 여자 앨리스와 남자 댄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친 채 길을 걷던 와중 앨리스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댄은 이를 보고 앨리스를 재빨리 병원에 데려가고 앨리스는 댄의 다정한 모습에 반해버리죠. 물론 앨리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본 댄도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곧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죠. 부고기사를 전문으로 쓰는 저널리스트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댄은 전직 스트리퍼였던 연인 앨리스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성공을 맛본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던 사진작가 안나와 눈이 맞고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에 입까지 맞추죠. 댄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안나는 그에게 화를 내지만 마침 앨리스가 댄을 만나러 스튜디오로 오면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평소 눈치가 빨랐던 앨리스는 이 묘한 기류를 보자마자 자신의 연인 댄과 처음 보는 여자 안나 사이에 은밀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죠. 특히 자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당황해하는 안나의 모습은 앨리스에게 더 확신을 줍니다. 그날 이후에도 댄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안나에게 빠져 있습니다. 안나의 사진 전시회에 가엾은 앨리스를 데려가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지르죠. 심지어 앨리스를 집으로 먼저 보내놓고는 안나에게 끊임없이 구애하게 이릅니다. 문제는 안나에게도 연인 레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댄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안나는 레리와 얼마 전 결혼을 한 신혼부부죠.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상적인 연애를 할 것 같았던 안나가 댄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자신의 남편 레리를 배신하고 댄과 이중연애를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댄과의 이중연애는 1년이 넘도록 지속된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현재의 연인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진짜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는 댄과 안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댄은 앨리스에게 자신이 안나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전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댄을 더 사랑했던 앨리스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상처를 받죠. 이 시각 안나는 뉴욕에 출장을 다녀온 남편 레리로부터 이번 출장지에서 낯선 여자와 불륜을 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안나, 놀라는 표정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댄과 육체적 관계를 맺어왔다고 고백합니다. 평소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던 레리는 자신은 일회성 만남이었지만 안나는 그 심각성이 다르다며 분노하죠. 앨리스를 제외한 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연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요? 한때는 사랑했던 연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댄과 안나는 진지한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구속하려는 이기심과 서로를 향한 쓸모없는 의심은 또 다른 재앙을 낳고 두 사람의 사랑도 위태로워지죠. 그러자 댄과 안나는 자신들이 머물던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댄의 눈은 앨리스를, 안나의 손은 레리를 향하죠. 한번 연애를 해보았기에 익숙하지만
헤어져 보았기에 새로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옛 연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 네 사람에게 안정적인 관계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요? 댄과 안나에게 사랑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4년 개봉한 영화 클로저는 무려 주드로, 나탈리 포트만, 줄리아 러버츠, 클라이브 오웬 주연의 작품입니다. 4명의 스타들이 한데 모여 엄청난 연기력을 자랑한 명작이기도 하죠.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면 깊이 공감하게 될 이 영화의 첫 대사 Hello, Stranger는 우연한 장소에서 낯선 사람으로 만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며 클로저, 가까운 사람으로 발전하지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더 낯선 상대방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댄과 앨리스 커플 경우만 보아도 낯선 런던 거리 한복판에서 만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결국 헤어지며 남이 되어버리죠. 이처럼 영화는 타인이 스트레인저에서 클로저가 되었다가 다시 스트레인저가 되는 우리의 슬픈 연애사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영화 클로저는 한마디로 사랑에 대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네 사람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사랑은 잘못 채워진 단추처럼 조금씩 어긋나가 있죠. 앨리스에게 사랑은 일방적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기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 만큼 받을 수 없었고, 댄에게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순간에 진심을 주고받는 것이었기에 그의 연애에서 믿음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나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자기 파괴적인 것이었기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고, 레리에게 사랑은 계산적인 거짓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기에 오고 가는 관계 속 진실은 없었죠.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끌리는 모습은 비단 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레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끌려 출장 도중 불륜을 저질렀고, 안나도 1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을 배신하고 낯선 댄과의 만남을 지속했으니까요. 결국 4명의 주인공 중 낯선 사람에게 끌리지 않았던 인물은 오직 앨리스뿐이었습니다. 영화 속 댄, 안나, 레리는 앨리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그녀를 어린애일 뿐이라고 묘사합니다. 극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앨리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기도 한 만큼 앨리스는 관객에게도 다른 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은 앨리스였죠. 댄, 안나, 레리가 너무나도 아이처럼 본능에 가까운 사랑과 감정에만 충실할 때 매 순간 진심을 담아 사랑했던 사람은 그녀뿐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익숙함이란 사랑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너무 편해서 더 이상 가슴이 설레지도 함께하는 내일이 기대되지도 않는다면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과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상대방의 배려 속에서 생겨난 따스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다정함을 지루함이라고 느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클로저를 통해 나에게 사랑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외로움에 눈물 지어 본 적 있는 당신이 꼭 봐야 하는 영화 아멜리에. 한때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매일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랐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Most folks are about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격언이었죠.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날그날의 일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그의 말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고민을 한순간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말이기도 했죠. 이후 저는 영화사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영화라고 불리는 아멜리에를 보며 행복에 대해 한 단계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조금씩 그 해답을 찾아보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소설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등장인물이 부딪혀 이야기와 사건이 생기고 그 갖가지 이야기와 사건이 발단이 되어 하나의 챕터가 되고 몇 개의 챕터가 한데 모여 한 권의 책이 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무척 비슷하다고 느꼈죠. 책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첫 장의 사소한 일들이 작품 후반부에서는 클라이맥스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절정도 존재하지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일상은 절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순간은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링컨의 말을 되새겨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무섭다는 핑계로 오늘을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을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이 언제나 아름다울 순 없지만 특정한 어떤 순간만큼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멜리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격한 군의관 출신 아버지와 깐깐한 교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 아멜리에가 있습니다. 외동이었기에 안 그래도 외롭게 자랐던 아멜리에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더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나 아멜리아가 독립을 하면서 무료했던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 벽에 붙어있던 타일이 깨집니다. 그리고 아멜리에는 벽 속에서 한 소년의 추억이 가득 깃든 오래된 장난감 꾸러미를 발견하죠. 아멜리에는 아파트 이웃들에게 이 장난감의 주인이자 오래전 그녀의 집에 살았던 브레도토라는 남자의 행방을 묻지만 그 누구도 브레도토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브레도토를 찾지 못해 우울해하며 집으로 향하던 아멜리에의 앞에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옵니다. 지하철 포토부스에서 남들이 버리고 간 사진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니노를 만난 것이죠. 하지만 수줍음이 너무나도 많은 그녀는 첫눈에 반한 이 남자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아멜리에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봅니다. 아멜리에의 이웃이기도 한 이 남자의 이름은 레이몽이었죠. 그는 아멜리에가 찾고 있던 그 소년의 이름은 브레도토가 아닌
불의 토토라며 우울해하지 말고 소년을 다시 찾아볼 것을 권하죠. 이후 레이몽은 아멜리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그의 소중한 것을 아멜리에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가 수십 년 동안 모작해온 르누아르의 선상 파티에서의 오찬이었죠. 아멜리에는 레이몽이 어째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첫눈에 반했던 남자 니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아멜리에는 레이몽이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연애 조언에 용기 내어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아멜리에는 레이몽의 도움으로 프레토도를 찾게 되고 우연을 가장해 이제는 중년의 남성이 되어버린 그에게 추억이 담긴 장난감을 돌려줍니다. 눈물을 흘리는 브레토도를 보고 타인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된 아멜리에는 길거리에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도록 돕기도 하고 지인들이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사랑의 큐피트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순간의 행복이었을 뿐 아무도 없는 텅 빈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공허함을 느끼고 맙니다. 어쩌면 평생 자신의 반쪽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쳐와 눈물을 쏟고 말죠. 이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니노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역설적으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멜리에에게 핑크빛 나날이 찾아올까요? 영화 역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작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너무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조차 관객은 왠지 모를 따스함을 느낄 정도죠. 하지만 작품과 작품 속 주인공이 사랑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일반적인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특성도 없습니다. 비범한 능력이나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도 아니죠. 또 영화 자체도 그저 한 평범한 여자가 보낸 48시간을 포착했을 뿐이고요. 하지만 그렇기에 많은 관객이 이 아멜리에라는 인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작품은 무척 재미있게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에 바로 그 시덥지 않은 찰나의 순간들이 담겨 있죠. 파리가 날아다니는 찰나에 카페 테이블보가 바람에 휘날리는 순간에 어떤 남자는 사망한 친구의 전화번호를 수첩에서 지우고 있고요. 또 마시멜로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한 남자는 과학책을 읽고 수녀들은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다가오는 걸까요? 영화 아멜리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프닝에 등장한 번호 지우는 남자는 그저 단순하게 수첩에서 전화번호를 지우는 게 아니라 친구와의 오랜 추억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요. 영화 속 일개 엑스트라에 불과한 인물에게조차 특정한 순간이라는 건 그냥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셀 수 없이 무수한 인과관계가 얽혀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오늘이니까요. 아멜리에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이웃 레이몽 듀파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그의 이름부터가 조금 스포일러이기도 합니다. 레이몽이라는 이름은 어원이 바로 상담자, 지혜의 수호자,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멜리에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영화 속 그의 모습은 이름과 뜻을 같이 했죠. 하지만 레이몽을 그저 아멜리에와 상담을 나눈 힘을 북돋아준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아멜리에가 프랑스 영화이기 때문에 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레이몽이 뜬금없이 르누아르의 그림 선상 파티에서의 오찬을 계속해서 모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레이몽 듀파일이라는 인물이 아멜리에의 주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그림이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아멜리에는 순간을 포착한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르누아르는 선상 파티에서의 오찬도 평범한 어느 오후 날의 순간을 담고 있죠. 화가 르누아르 또한 언제나 순간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던 인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중 레이몽이 하는 말과 행동, 행색을 주시한다면 우리는 그가 화가 르누아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영화가 너무도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르누아르는 레이몽처럼 몸이 불편했던 사람으로 류머티즘으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말년에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죠. 그렇다면 아멜리아는 어째서 이런 인물 설정을 했던 것일까요? 르누아르는 부드럽고 따뜻한 화풍을 가졌던 인상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화풍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활동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를 뒤흔든 때였죠. 이 때문에 평소 상류층 부르주아들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던 르누아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통에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무엇하냐고, 생각 없이 그림만 그리는 늙은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죠. 그러자 르누아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은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가득해야 해요. 인생 자체가 우울한데 그림이라도 밝아야 하죠.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라고요. 생전에 이미 대성공을 거둔 화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했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는 사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르누아르는 자신의 인생을 화폭에 투영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시기 완성했던 초기작들 역시 기쁨이 넘치고 밝은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생이 우울해도 그림은 밝아야 한다라는 그의 예술관은 성공했기 때문에 나온 부르주아적 발언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다면 이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던 르누아르는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영화는 이 레이몽, 즉 르누아르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는 행복을 따라가기엔 세상이 너무 고달파 이미 지쳐버렸대도 여전히 기쁨과 활기를 주는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만들어야 한다고요. 인생이 언제나 그의 그림처럼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어도 특정한 어떤 순간만큼은 르누아르처럼 그림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영화 속 숨겨진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이런 뒷이야기들을 알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만큼 즐기면서 보아야 하는 영화도 없기 때문이죠. 머리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작품이기 때문일까요? 아밀리에를 보는 순간만큼은 휴대폰을 2시간만 꺼놓고 파리에서 아멜리아와 놀라운 48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랄게요. 르누아르의 그림 같은 순간이 오길.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나의 어느 멋진 순간.